네, 2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합의 주장을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면 2부에서는 이제 쟁점별로 합의의 주장을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쟁점별로 합의의 주장을 먼저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유님의 반론, 그 비판을 이야, 합의 완전 떡대겠는데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완전 아작이 나겠는데. 아유, 이런 너무 저렴한 표현을 많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방송을 시작할 때 아이유님께서 하필 합의하고 MMT론자들은 이 일자리 보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 임금 수준이 어떠해야 되는가 견해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공공부문의 일자리 보장에서 임금은 공공 그리고 민간 부문의 유사한 일자리에 지급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된다고 합의가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좀 의문이 들어요. 안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2부에서는 하여튼 합의 주장을 제가 맡으니까 가능한 비판을 안 하겠습니다. 합의는 뭐라 그러나 하면 말이죠. 공공 부분에서 제공하는 잡 개런티가 이류의 일자리, 세컨드레이트 이류 그걸 제공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아니고 가능한 한, 이 가능한 한이라는 말 참 애매해요. 비판하지 말아야지. 가능한 한 민간 고용과 유사한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또 경기 침체기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작동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게 얘기했고 또 이 경기 침체기에는 공공 일자리가 어떤 의미를 갖냐 주요 방어선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경기 호황기가 되면 어떤 의미냐 공공 일자리가 여전히 필요한데 실업이 많은 지역에서는 계속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일자리에서 떳떳하게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비 씨는 주장하고 계십니다. 비판. 네, 제가 봤을 때 합의는 그가 주장하는 일자리 보장 제한이 초래할 경제적 변화에 대한 좀 낙관적인 전망에 기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안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그리고 민간 부분과 기존의 공공 부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그리고 과연 경제 전체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을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일자리 보장 지지자의 다수는 MMT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가 안정의 이유를 들어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서의 임금이 괜찮은 수준 이어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 또는 생활임금 수준에 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합의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보장 전체 진영에서는 사실 주변화된 주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 스탠딩은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보장은 사기일 가능성이 크다. 사기. 네, 어떤 종류의 일자리를 보장할 것인가 또 어느 수준의 임금을 줄 것인가 그리고 보장된 특정한 일자리가 줄어들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또 모든 사람에게 각자 가진 기술을 사용할 수 있고 보수가 좋은 걸맞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완전히 비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장되는 것은 낮은 수준, 낮은 임금, 단기로 억지로 만든 일자리이거나 잘해봐야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일 것이다. 당연하죠. 동네 일자리인데. 네, 그리고 뭐 거리 청소, 슈퍼마켓 매장 정리, 기타 유사한 육체 노동이 반드시 행복으로 가는 길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 이런 일자리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자식이 이런 일자리를 갖는 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혹은 자기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보장받을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고 매치시켜요? 있습니다. 20세기 입이 공산주의가 실패했는데 그거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강의실에 이제 강의 안 할 때 뭐 불 끄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열망이나 갈망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실제로는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낙인이
그 편견이 한국 사회에서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네. 그걸 또 굉장히 이 음. 만족스럽게 약간의 착각? 착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은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소득 지원이라는 게 공공부조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죠. 루저에게 지급하는 것이 돼 있으니까 받을 때 계속 그런 낙인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죠. 일하고 싶은, 그죠. 일을 하고 있다 떳떳하게 그죠. 이런 식의 방향이 생기게 되는 이 거죠. 돈은 내가 네. 정당하게 정당히 얻은 일해서 한 것이다. 것이다. 예. 네. 최저임금 이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한다는 것 자체가 갖는 그런 사회적 효과가 생겨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네. 또 네. 거기에 주변에서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다던가 이런 어느 정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드신 반면에 음. 한편으로는 기본소득이 제가 주어진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음. 그런 일들을 자유롭게 이런 자신이 소득 보장과 연계되지 않은 방식으로 음. 스스로 한다면 좀 더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공공근로도 나중에 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기본소득이 그죠. 주어진다면 그죠. 네.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 테니까 네. 오히려 더 지위가 높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네, 한편으로는 그 공공근로를 시행하면서 그 공무원들도 제가 한번 만나봤었는데요. 이 음. 비용과 행정적 복잡성 음.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합의가 이제 일자리 보장을 이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사회 정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논쟁 중에 하나가 어느 게 더 행정 비용이 많이 들이냐.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론자는 일자리 보장이 더 많이 든다. 일자리 보장론자는 기본소득이 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합의로 빙의하기로 했으니까 합의 입장에서 사실 기본소득이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일자리 보장보다. 근데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은 간접 비용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네,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비용이란 건 말이죠. 특정 경제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모자라냐 여기에 그냥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좀 덜 모자라면 비용도 줄고 일자리가 많이 좀 필요하면 좀 늘고 이런 거지. 그 내부에서 볼 때 뭐 감독 작업이 필요하냐 비감독 작업이 요구되냐 뭐 이런 식의 세부적인 내용 원료 공급을 창출하기 프로그램 일자리들과 민간 부분 일자리 어떻게 나눠지냐 이런 세부적인 내용하고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둘째로 말이죠. 그 일자리 보장에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순비용을 한번 계산해 볼 때 이 순비용하고 총비용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총비용이 만큼 든다고 해도 네. 요거 빼면 순비용은 줄어드는데 뭘 빼야 되냐. 일자리 보장을 하려면 일자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일자리로 임금이 생긴 분들이 세금을 또 내시겠죠. 네. 그 낸 부분만큼 빼야지 순비용 아니겠어요? 또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뭔가 산출물이 나올 거잖아요. 재화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 산출물이 갖는 가치도 사실은 전체 비용에서 빼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순비용은 사실 훨씬 줄어든다. 그죠. 또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그쵸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자, 뭐 합의해지.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면 공공부조도 좀 덜 써도 되잖아요. 네. 공공부조 예산도 절약되니까 순비용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본다면 사실 기본소득보다 훨씬 비용이 덜 듭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본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2003년도에 계산했더니 99년 현재로 볼 때 미국을 대상으로 공식 빈곤선에 달하는 공식 빈곤선 정도의 수준에 있는 기본소득을 지급을 하려면 평균세율 49%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이 노동의 권리, 소득의 권리 이거를 결합시키는 전 둘 다 하자는 거예요. 소득의 권리는 자산 조사를 해서 기본소득을 하고 노동의 권리는 일자리 보장을 하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균세율은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든다. 이렇게 저 합의는 주장합니다. 네. 네, 여기서 아이유님께서 이제 비판을 조목조목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합의는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 초래할 막대한 비용과 행정적 복잡성에 대한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비판에 충실하게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문제는 첫 번째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무엇을 지불할 것이며 얼마나 오랜 시간에 대해서 지불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지불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동 능력이 있으면서 노동 의사도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일자리를 제공할 책임을 가질 것인가와 누가 일자리를 제공받을 자격을 얻을 것인가 이런 이슈가 또 제기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그들 각자에게 제안할 구체적인 일자리를 매칭하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무슨 일자리인가라는 이슈가 또 제기가 되고요. 네. 네 번째로는 만약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나 재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자격증을 필요로 할 경우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돌봄 노동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과정이 또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그들이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감독하는 과정이 또 필요하죠. 그래서 참가자들을 감독하는데 그리고 일자리 요건들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가 이 문제가 또 제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일부 사람들이 태만하거나 성과가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후속 조치를 집행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체도 하나의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만약 이건 이제 가이스탠딩이 또 제기한 것이기도 한데요. 돌봄 등의 서비스를 수행한 프로그램 참가자가 실수 또는 고의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양한 비용이 초래될 수가 있는데요. 의료비라든지 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정 비용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과정에 걸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뿐만 아니라 행정 부담도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 초래할 수 있는 순비용은 합의가 예상한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가지 경우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의 강제적 성격이 강하다면,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엄청 많이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다양한 모니터링 비용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어떤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것이 비용으로 좀 추가로 명시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직무 수행 성과와 무관하게 정말 그냥 그때 뭐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출근 도장만 찍어도 준다 뭐 이런 식이 된다면은 그래서 그냥 보장된 일자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면 사실 모니터링 비용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겠지만 이러한 일자리 하나를 창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뭐로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 비용과 산출물, 아웃풋, 코스트 아웃풋, 그러니까 코스트에서 아웃풋을 빼면은 이 격차가 상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특히나 합의처럼 괜찮은 임금 수준으로 지급을 한다면은 더 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유사한 직종의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부문으로 이직 현상은 상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것은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활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고 이러한 것까지 고려한다면 일자리 보장의 순비용은 막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용을 자꾸 따지는데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게 기본소득이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주목을 특히 정신적으로 받고 그렇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다 해서도 많이 다뤘지만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건강이 증진될 수가 있죠.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그리고 범죄도 감소하고 그렇죠. 뭐 우애와 협력이라든지 연대의식이 고취될 수가 있고 공동체 활성화 이런 것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이 비용과 편익으로 봤을 때는 기본소득이 비용은 생각보다 적고 편익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효과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네, 아유님이. 공동체 효과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자꾸 이게 와닿지 않는 게 뭐가요? 이게 되게 이론상으로 약간 이념형 아이들 타입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은 이게 공무원 늘어나야 되고 공공부문 일자리 너무 없고 돌봄 서비스 노동자 너무 없어가지고 근로환경 열악하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거랑 현실이랑 이게 좀 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민간 부문으로의 이직을 이제 할 것이다. 라고 민간 부문에서 이쪽으로 아, 만약에 공공부문으로요? 네. 그 얘기는 전에 우리 72회에서 다뤘죠.
이렇게 창출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아니라 네. 민간 부문에서 공공 부문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근로환경이 예. 훨씬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괜찮고 네. 모니터링도 네. 안 하고 네. 인구 수준. 모니터링도 안 하고 인구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민간 돌봄 노동이 공공 돌봄 노동으로 바뀌는 거죠. 네, 실제로. 그래서 공식적으로 정부는 좋은 공공 서비스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적인 효과는 그 노동 일자리 창출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공공 부분에서 임금 수준 높이고 노동 조건을 개선시키고 그건 당연히 동반돼야 되지만 이것이 이제 완전 고용으로서 일자리 보장이 주장하고는 또 약간 거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어떤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자격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으로 계속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자리 보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아무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게 그러면 바람직하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사실 사회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특히 지역에 따라서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데 뭐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더 열악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공공 서비스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만 그 목표 자체가 어떤 특정 지역이나 전체 국가 내에서 완전 고용에 딱 그 사회적 필요와 어떻게 보면 약간 무관하게 딱 완전 고용 수준까지 일자리를 보장해야 된다. 이 주장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자리의 이제 질에 대해서 이제 또 직접 이 일자리를 보장이 되었을 때 그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일자리 질에 대해서 당연히 뭐 일자리 보장하는 게 질이 높죠. 합의입니다. 당연히 그 정규 시장에서 보면은 정규 시장에서도 질이 높은 게 있고 질이 좀 낮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정규 시장에서의 거의 표준보다 질이 낮은 그런 일자리보다는 더 높은 임금과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제공하는 형태가 바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따라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 질이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좀 우려되는 건 말이죠. 이럴 수가 있어요. 당연히 좀 질이 좀 높아지니까 민간 부문에서 일하던 분들이 여기로 이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열악한 민간 부문 일자리에서 고용된 사람은 당연히 이직을 할 겁니다. 근데 괜찮은 일자리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안 옮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 일을 할 거고. 그래서 열악한 민간 부문 일자리들에서는 이제 공공 부문으로 옮기니까 실업이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도 민간 부문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감소한다거나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미미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아이유님께서 이 네. 경제학적으로 네. 비판을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얘기해도 좀 그렇다. 제가 봤을 때 합의의 대답은 좀 불충분. 얘기하면서도 불충분해요. 그 네. 예측은 좀 경제학적으로 뒷받침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위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강제적 성격이 강한 경우와 약한 경우로 나누어 보았을 때 양자 모두에서 사실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이 초래할 수 있는 순비용은 상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합의의 이 논문은 2005년 논문이라서 좀 오래 전이긴 한데 사실 최근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이스탠딩이 지적했다시피 뭐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농업의 시간과 산업의 시간 그리고 지금은 제3의 시간이 더 지배적인 형태가 되고 있다. 그러한 제3의 경제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3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0시간 계약, 영국에서 이제 많이 제로 아워 컨트랙트라든지 또 이렇다 해서도 많이 다뤘지만 다양한 형태로 점점 증가하는 플랫폼 노동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일제 일자리 이런 식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노동력을 이제 구해가지고 쓰는 형태 이러한 제3의 시간이 점점 지배적으로 되고 있죠. 21세기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러한 21세기 경제에서는 사실 전일제 노동을 보장받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직종의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 부문으로의 이직 현상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굉장히 시간당 임금률에서조차도 상당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도 사실 최저임금 인상했을 때 고용주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반응해온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합의의 제안과 같이 특히나 괜찮은 임금을 보장할 경우에는 더더욱 이러한 이직 현상은 상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3회 시간, 제 0시간 계약 너무 말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를 멋있는 게 아닌데 참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변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포착하기 위한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임금 노동에 대한 임금 보조 수단으로 이제 기본소득을 또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인턴십도 하고 조금의 저임금에 약간의 낮은 질의 일자리를 감수하고서도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 그러니까 그리고 더 좋은 일자리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이 주장하고 또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이기도 한데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 이제 하비 씨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말이죠. 기본소득론자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있는데요. 일자리를 새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하고요. 이미 있던 일자리를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재분배하는 거. 네. 이거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고작해야 일자리를 재분배하는 거예요. 기존 일자리를 재분배. 일자리 보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공공부문이 주도를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일자리 보장을 갖고 있는 이런 일자리 창출 효과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구직자들이 저임금, 열악한 노동 조건의 일자리를 거부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바탕이 돼서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기본소득을 보장하게 되면 오히려 일자리 찾는 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왜 안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네. 네. 제가 봤을 때 그 필립 하비는 그 우리가 기본소득의 승수 효과 또는 거시경제 효과 또는 일반 균형 효과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자체가 소득 수준이 더 높고 또 자산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득 수준이 낮고 자산이 적은 사람에게 이제 부나 소득을 이전하는 체계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소득층이 이제 고소득층에 비해서 한계 소비 성향이 더 높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당연히 노동 수요도 더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도 더 많이 제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뭐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또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바지 않습니까? 소득이 가져오는 승수 효과. 네, 승수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서 미치는 기본소득의 상이한 효과를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필립 하비는 유급 일자리를 단일한 성격을 갖는 그 무엇으로 상정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한 사회에서 유급 일자리는 가능한 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간주하는 듯한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기본소득은 좋은 노동 그리고 자신에게 적합한 노동 그리고 그 자체로 매력이 있으며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노동은 장려하죠. 그리고 그걸 증가시키는데 반면에 임금이나 노동 조건 등 다양한 면에서 열악한 노동이라든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노동이라든지 그 자체로는 매력이 없지만 화폐적 보상에 기초한 외재적 동기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높다라든지 뭐 이런 한 이제 노동은 장려하지 않으면서 감소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의 성격을 갖는 노동의 경우에는 사실 자본가나 경영자는 임금 수준을 높이거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거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사실 경제적으로 강제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 고용을 좀 일자리 보장론자들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소득 지지자들 중에서도 완전 고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는 완전 고용은 일자리 보장론자들이 얘기하는 완전 고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자리 보장 지지자들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완전 고용을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지상의 목표로 상정하거나 신성시하죠.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전통적 의미에서의 완전 고용을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판파레이스와 판데르보트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완전 고용이란 두 가지 다른 것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 연령에 있는 모든 신체 건강한 인구에게 전일제 유급 일자리를 준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일자리 보장론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완전 고용이 되겠죠. 반면에 의미 있는 유급 노동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일자리를 가져다 줄 현실적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완전 고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은 그 목표로서 전자는 버리고 후자는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의 저임금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과 개인이 자기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일을 덜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을 좀 더 쉽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기본소득의 기능이자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럼 합의는 이 노동의 권리 자체가 저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임금 노동의 권리는 곧 생존권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노동권을 강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노동 자체에 뭔가 신성하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집착을 하면서 그게 이제 네, 주장을 나가며 하는 부분에 것이, 네. 나오는데, 일자리 보장론자들은 합의뿐만 아니라 MMT 논자들도 일자리 자체가 이제 내재적 가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어쨌든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는 임노동 중심의 사회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배제되고 소외되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심하게 얘기하자면 아무리 열악한 형태의 일자리라도 어떤 형태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 또는 우선시돼야 된다, 이런 게 좀 사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면 하비 씨께서는 네. 기본 네, 소득 지원을 받을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보장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기본소득 주장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뭐 행정적 단순성이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뚜렷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조목조목 얘기하면, 첫 번째, 기본소득 보장은 사회 취약계층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둘째, 가족 돌봄이나 공동체 서비스 노동에 대해서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세계인권선언이 강조하는 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노인,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 지원이 여전히 요청되기 때문에 기본소득도 한계가 뚜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기본소득 보장이 사회 취약계층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죠. 그런데 사회 취약계층을 비롯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승시킴으로써, 이것도 뭐 약간 경제학적 용어긴 하지만 그들의 기회 집합을 좀 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일자리 보장 제도는 하나의 익숙한 덫을 생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덫이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일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이제 보장된 일자리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 이들과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허위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격, 그렇죠. 네, 가치 있는 빈민, 뭐 가치 없는 빈민, 이런 것과 이제 연동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이스탠딩이 이제 영국에서도 이게 노동 능력 조사라고 하는 것과 또 일할 가능성 조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급자들에게 낙인을 부여했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고요. 특히나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이나 돌봄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리하게끔 차별적인 조치를 낳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돌봄이나 공동체 서비스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는 비판은 사실 지나치거나 그릇된 것이죠. 보통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하면은 뭐 같은 작업장에서 예를 들면 그렇죠.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조립하는데 똑같이 하는데 뭐 정규직이라고 더 많이 주고 비정규직이라고 임금 적게 주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식의 맥락에서 많이 얘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을 무상으로 돌보는 일과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무상으로 돌보는 일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사실 동일 노동이라고 보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사실 무급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모두 임금을 지급하고 관리해야 하는 세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일자리 보장론자들은 어떠한 형태의 유급 노동도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복지보다 좀 우월하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앞서서 이제 참여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좀 우호적이다 이런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제기가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인가 사실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은 화폐적 보상을 얻기 위한 외재적 동기가 자발적인 내재적 동기를 몰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관료주의에 침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리고 임금 노동이 아닌 많은 형태의 노동은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또 보람 있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오히려 모든 사람을 일자리로 그리고 자신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활동들로 밀어넣는 체제가 오히려 굉장히 잘못된 사회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소외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뭐 가이 스탠링도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돌봄 노동에 대한 화폐적 보상 내지 소득 지원은 사회수당의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죠. 현존하는 또 제도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이 지급되더라도 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 등에 대한 별도의 소득 지원은 여전히 요청된다는 말 자체는 옳죠. 그것이 그렇죠. 이제 장애인 이른바 장애인 그건 옳습니까? 기본소득 네. 뭐 이런 맥락에서도 제기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그렇죠, 형태의 뭐. 복지급여 그리고 뭐든지 그렇죠. 일자리 보장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되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깨갱입니다. 네, 하비 씨처럼 이 일자리 보장론자들이 갖고 있는 전제, 즉 일자리는 그 자체로 내재적이고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을 계속 펼칠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노동 자체가 일자리 자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좀 의문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렇다 143회를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자리 보장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하죠. 일자리는 거기서 나오는 소득 이상의 어떤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믿는다. 네. 그래서 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라든지 공동체에 기여한다는 느낌이라든지 뭐 잘 짜여진 시간이라든지 동료 노동자와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뭐 생각해 보면 이게 꼭 유급 일자리여야 되냐 이것도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자인 존 엘스터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수가 따라오는 일자리를 얻는다는 사실 자체를 일자리에서 얻는 소득의 액수 이상으로 더 중요시하고 열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니까 뭔가 그 일자리도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중요한 이유는 보수가 따라오는 일자리를 얻은 이는 사회적인 인정도 얻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는 문제가 그저 고용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저절로 주어지는 법적인 권리에만 한정된다면 그러한 기능은 사라지고 말게 되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정부에서 이제 오퍼를 할 테니까. 그래서 따라서 정부를 최종 고용자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잡는다고 해도
반대로 이제 보편적 수당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온다면 사람들은 자기를 헐값으로 노동시장에 팔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기본소득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신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자리를 고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고용보장제도와 같이 문제를 더 키울 위험 같은 것은 없다라고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자발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시킴으로써 일자리 나누기 또한 장려하게 되죠. 하지만 또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따로 이제 문제를 더 야기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자리 보장론자들이 기본소득을 비판을 하면서 일자리 보장으로 이제 소득 구조와 모든 사회 문제를 완전 고용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게 이 기본 소득과는 너무 다른 층위에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네, 계속 맞습니다. 내내 이 사실 기본 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저는 일자리라는 말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기본 소득 자체는 그 사람들의 더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그 마중물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무조건 소득 보장이라는 경제적인 층위에서만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이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너무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정부 정책의 기존 소득 주도 성장이고 그리고 일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경제 성장을 일으켜야 된다는 그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일자리 보장에 대한 비판 자체를 저희가 따져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143회 이렇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